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 크게 진행은 일부 발제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학원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토론 하나는 제가 하고 다른 거 하나는 임종환 교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발제는 전 월가조선 기자였던 이동욱 기자께서 해주시고 2부 토론은 장원재 박사하고 이용남 영화감독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토론 초대 회장이신 이석준 교수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하던 유석춘입니다. 지금 저는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얘기가 나온 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2017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었는데, 그때 100주년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여러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오늘 이 포럼의 회장을 맡으신 남정욱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제목, 그러니까 책들이 있죠. 근데 뭐 국가와 혁명과 나라든가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분들이 썼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낸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책들을 요즘 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 남정욱 작가가 그때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작업이고,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뭐 문장력도 워낙 좋아야 되고 하는 일인데, 우리 남 작가님이 그때 그 두꺼운 분량의 작업을 해 주셔서, 그 당시 박정희 연구회라는 것을 박정희 기념재단이 후원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연구회 회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00주년 사업이 끝나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연구회는 이제 흐지부지 됐고, 마침 최근에 이제 이 국가를 대개조하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좀 따져야 되는 포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남 작가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남 작가가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하더니 축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사할 근본이 아니다, 나는 아직 현역이다 그랬더니, 무슨 자기 자신을 모르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이미 축사 나이가 넘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실제 여러 가지 나이를 따져보고 하니까 축사 나이가 됐더라고요. 축사해도 뭐 충분히 이제 7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벌써 됐더라고요. 세월만 가고 세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세월이 갔고, 오늘 특히 또 우리 김학원 교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하나 또 시작하신 것 같아서 걱정도 좀 되는데요. 좋은 글을 쓰신 것 같고, 또 젊은 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하시고 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교수님 참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017년하고 비교해서 올해까지 봤을 때 정말 하나도 안 달라진 것은 그때와 지금이 별로 다를 게 없다, 혹은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의 취지는, 이번에 세미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잘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을 좀 모으고, 그리고 그 자본으로 생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공장 돌리고, 그거 내다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지주 계급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찔렀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자립경제 이런 소리 늘어놓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탈방군가라고 비교를 거치면서 거기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한 조건에 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박정희에게 이렇게 연구를 갖다 계속 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은 박정희는 누구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왜냐하면 빈농의 교주는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박정희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5,000년 내내 통틀어가지고 근대화라는 것이 진행된 60년대부터 약 20년간의 시기, 그리고 근대화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고 다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학원 교수님께 맡겼는데 제가 원고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 공식이 나와서 굉장히 공포에 떨었는데 인문학적으로 공식을 갖다가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거 빼고 나서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다행히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제까지 나왔던 박정희에 대한 연구나 발제 중에서 대단히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은 드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부 발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진행해 주시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명예교수로 있는 김학근입니다. 이렇게 벌써 정년한 지도 꽤 됐는데 10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취지를 간단히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저는 경제학을 한 40년 가르치면서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주제를 궁금히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게 결국 경제학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첫째가 자유라는 것이 뭐냐, 둘째는 근대라는 것이 뭐냐, 현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contemporary, concurrent 근대가 뭐냐 하는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또 우리 주최자께서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정리는 안 됐지만 평소 생각하던 걸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발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건도 있어요. 이 150년 전에 이게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 베란다니 150년 만에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집에가 그렇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100년 내지 150년 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시아의 끝자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결국 서양 세력이 오면서 마지막이 우리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전부터 접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서양 세력하고 접촉이 있었고 아마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님 걸 뭐라고 그랬는 거니 마지막에 나타난 뿔이 오똑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큰 우리 민족이라기보다 우리 백성과 우리 조선 혹은 대한에 대해서 큰 그 기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자란 뿔이 오똑하다. 근대라는 개념도 결국 보면은 이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온 것 같아요. 서세 동전의 그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통상이에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시족,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국가, 그러다가 이제 국가, 이렇게 해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화성까지도 가려고 그러고 우주로 가는 건데, 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교도 토착 종교 다툼이 생겼고, 통상도 저항이 있었고, 이게 전부 그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없는 걸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남의 걸 뺏어오는 게 전쟁인데, 통상은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한테서 얻어오고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갖고 있던 걸 교환하는 게 통상이니까, 결국 통상과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통상이다. 지금까지 쭉 세계 역사학회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적인 역사관을 갖고 연구들 많이 했는데, 1940년대부터 미국의 그 경제학자, 경제사학자 노스가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다른 각도로 한 게 몽고안이 그 결과가 끝에도 불쌍을 받았죠. 몽고안이 서양 세력이 동양보다 우월했던 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농지개혁, 둘째는 통상, 육상이죠. 세 번째는 해상무역. 그러니까 셋을 줄이면은 농지개혁과 통상이다. 근데 통상에는 육상 통상과 해상 통상으로 나눠지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해상 통상이 전통적으로 쉬웠어요. 물론 해상 통상도 그 바다의 그 거치증 때문에 많이들 죽었지만, 육상보다는 바다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니까, 바다를 통한 그 통상이 훨씬 그 빠르고, 시간적으로 빨리 발생했고, 그리고 그 쉬웠습니다.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배도 조그만 데에서 이제 출발해서 크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상무역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육상이죠. 육상 바다가 험했어요. 다리도 놔야 되고, 골짜기도 메워야 되고, 산도 깎아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때 김포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놀린 게, 홍명의 인격적을 읽어보면, 지금의 그 김포 입구 고색, 거기가 전에는 고발이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혼자 못 갔어요. 도적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이 잔인한 거 뭔가 지금 부평에 있는 계양산 꼭대기에 이 일대에 아주 강력한 산도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좀 묻히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육상교통이 어려운 거예요. 저기 그 숙소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껏해야 당나귀나 말 갖고 다녔고, 제일 어려웠던 건 중간에 도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김재용 작가의 객주를 보니까, 객주에는 보부상들이 이렇게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물건을 팔아 가는데, 보부상이니까 그야말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자기 끔짝 정도밖에 없는 거죠. 보부상, 그야말로. 가는데, 고개까지 가면 혼자 못 가요. 이렇게, 일행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길 넘어갑니다. 도적들 때문에. 그래서 육상교통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서양에서 육상교통이 우리보다도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때까지 발전한 운송비용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운송비용에 그대로 잡고 더 로마는 망했지만 정치적인 단위로서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통상이 되는 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특히 통상제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에 온 그 베일이 뭐죠? 그 베일이 잊어버렸는데 셔먼인가요? 셔먼이죠. 예. 셔먼에서 우리나라한테 팔라고 가져왔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인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거예요. 인삼의 나라에 인삼 팔러온 건데 미네소타에서 일찍부터 그 인디안들이 인삼을 많이 재배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물건을 팔아도 돈을 받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받아가지만 이게 또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나쁜 상대를 만나면 뭐 이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 나라의 그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조약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돈을 받아 쓰는 것도 보내야 되는 은행이 있어야 되고, 무선전신이 있어야 되고, 예, 유선전신도 있어야 되고, 뭐, 아까 서울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50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다 우리 주변에 있고, 예,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근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180년밖에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접촉의 그 접촉점이 이제 넓어질수록 이제 그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는데 그 접촉점을 어디를 보느냐? 근데 아까 로마에는 제 이해가 아니라 노트지만 그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1871년에 통일을 해서 지금의 독일 국가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공국 단위로 500개의 공국이 있었대죠. 다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통일한 다음에 이걸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기차를 이제 들여왔죠. 그 힉스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그 일찍이 받았는데 그 양반 노벨 연설을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올 때 철도만큼 영향을 미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접촉,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있어서 사람만의 접촉이 아니라 물건의 접촉, 다시 말하면 물류인데 그 물류를 그 싣고 가는 수단, 이 해상무역에서 육상무역으로 이제 독일은 더구나 바다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상무역을 끊임없이 생각한 건데 우리가 아는 독일의 고속도로는 히틀러가 기획한 게 아니라 벌써 바이마르 공화국 때 벌써 바이마르 공화국 전에 그 기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고속도로는 그 쾰른 시장이었던 아데나우가 이웃 도시하고 만든 것이 최초의 독일의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육상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박정희, 이건 제가 문헌을 못 찾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누구의, 에하우트가 경제학 박사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산이 많은데, 아직 바다로 진출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놓으시오. 고속도로 놓게 되면, 그 공간 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될 거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철강 산업이 발달될 거고,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정유화학,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될 거고, 등등등등등 연관 산업이 이렇게 일어난다. 독일이 그랬다. 독일이 패배했는데도 일어난 건 그래도 저 망할 자식 히틀러가 독일을 망쳤지만 남은 게 그래도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물류의 그 움직임이 독일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큰 일을 했다. 독일은 그 라인강이 큰 그 물류의 그 중심지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각각의 마을들 공국들은 거의 다 평균적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일으켰지만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그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빠르게 물류가 이동하는 것을 했죠. 이 독일이 그랬고 미국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이니까 이제 독일에 가서 그걸 보고 대통령 됐을 때 그 고속도로를
법안을 내서 시작한 게 이게 지금의 미국의 그 턴다이크 제도죠. 영국은 이미 1600년대 고속도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1633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 육상의 말하자면 영국은 바다의 고속도로는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국내 육상무역의 그 넘쳐나는 해외에서는 물자를 영국의 곳곳에 보내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육상 그 교통을 생각을 해서 벌써 17세기에 고속도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영국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커다란 제국이 무너졌어요. 1919년에 결국 18년인가 전쟁이 끝났죠. 끝났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영향력 있는 책이 케인즈의 책이죠. 근데 케인즈가 그랬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대제국이었을 때, 또 그 로마노프의 제국이 있을 때, 유럽은 제국으로 이렇게 몇 개 나눠졌으니까 그때는 지역 간 통상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 커다란 제국 속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제국들이 다 망한 다음에 조그만 나라가 뭐 열몇 개씩 생겼는데 이 나라들이 자급자족을 못한다. 반드시 이 통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을 하려면은 외환 시장이 발달돼야 되고, 국제 결제 기구가 발달돼야 되고, 그래서 국제 결제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최초, 요즘 말하면 IMF 같은 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 노스가 얘기한 통상 제도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 왜 유럽 경제가 죽었냐? 하나의 통일된 그 경제 제도, 그러니까 물류가 왔다 갈 때 그 비용을 다 통일적으로 처리해주는 이 정치제도, 사회제도, 경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결국은 이제 인류 사회를 몇 분 줘줬어요? 30분이요. 인류 사회를 아까 접촉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접촉에 의해서 사람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개인도 매일매일의 생활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결정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집단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거기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지난 천년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식을 하나 제가, 사실 경제학의 식인데 그걸 여기저기 다 써먹고 있습니다. 1번 식에 보면 대문자 X가 집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소문자 X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자기가 결정들을 어떻게든지 집단으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저 혼자, 자기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집단이 소집단일 수 있고 중집단일 수 있고 대집단일 수 있는데, 이때 문제는 중세 때는 개인의 결정력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교회가 결정해주고 영주가 결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건 죽었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도 대대로 내려오는 거 이어받고, 그래서 개인, 그 다음에 라틴어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도 자기가 못했어요. 교회 가서 신부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대신 기도해주고, 성가도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말로 성가도 불러야 되고,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개인은 자기의 일생, 자기의 생활을 결정할 수 없는 남이었다. 누가 결정해 주느냐? 교회가 결정해줬고, 영주가 결정해줬고, 이렇게. 교회나 영주나 뭐 다 어떤 집단이죠. 그래서 그 대문자 X가 그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대문자 X가 결정할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 명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죠. 이번에 찰스 3세도 임금이 될 때 관을 누가 씌워줬어요? 영국 교회?
대주교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God save the king 하고 하나님이 좀 잘 돌봐주시오. 그 권위를 하늘에다 둔 거죠. 메이지 헌법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메이지 헌법은 죽었지만 없어졌지만 천황이 백성들한테 헌법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권위를 주느냐? 살아있는 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신이 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천자라 그래서 하늘이 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을 하늘에다가 다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근대라는 게 뭐냐? 근대는 그 결정의 주체가 대문자 X에서 소문자 X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예요. 대문자 X와 소문자 X가 있는데 근대 이전에는 대문자 X는 하늘에서 다 주어진 거고 대리인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그건 기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X는 이 소문자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는 미지수예요. 그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소문자 X는 각자 개인의 의식이 싹 트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대체로 이 지상의 발견 이후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종교전쟁이 거치면서 개인이라는 이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X는 누가 결정하냐? 이게 문제예요. 대문자 X를 하늘이 결정해 주지 않고 개인들이 무엇을 결정한다 할 때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 결정한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다. X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미결정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독재도 생기고 뭐 공산주의도 생기는 게 전부 대문자 X가 결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해먹겠다 해갖고 공산주의의 소비자인가요? 이런 일이 나타나서 평생 해먹고 그러니까 이 대문자 X가 현재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비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문자 X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시장은 대문자 X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900원 주고 사고 싶은데 일단 900원 주고 사고 싶다는 건 스몰 X예요. 이거는 1,000원이라는 건 대문자 X인데 내가 이 1,000원 주지 않으면 내 900원을 사고 싶은 걸 실현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조정을 해서 그게 갭랍니다. 조정을 해서 1,0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이 대문자 X는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에서 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시장만이 이 대문자 X를 결정해주고 소문자 X를 결정해주고 근데 종교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근대가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소문자 X로 넘어왔다. 그런데 이 법률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게 소문자 X라면 대문자 X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칙, 제가 맞춰야 돼요. 거리를 횡단하고 싶은데 그냥 횡단했다고는 안 돼요. 딱지 먹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거나 걸어가거나 전부 대문자 X에 맞춰야 되는데 이 대문자 X는 누가 만드느냐? 이건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증명한 게 있습니다. 대문자 X는 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갑니다. 고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법률 체계를 고스란히 도덕 체계를 끌어올린 사람이 칸트죠. 칸트는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다 됐네. 네가 하는 것 스몰 x가 대문자 x에 맞춰서 그걸 이제 보편적 도덕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 도덕률은 칸트가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근대라는 게 뭐냐? 근대는 대문자 x에서 소문자 x로 넘어왔다. 근데 문제가 풀려진 게 아니라 대문자 x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게 근대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특징이
제가 한 10개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자유, 도덕, 권력 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력 통상하고 자유 통상이 있습니다. 무력 통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죠. 근데 우호 통상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 이전에는 무력 통상이 지구를 지배해서 영국은 드디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들고 나온 것이 미국의 우호 통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호 통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서가 이렇게 하나로 된다, 미국이 지금처럼 하나로 된 다음부터는 식민지 남의 땅을 뺏으려는 야심이 없어지고 대신 시장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조약을 맺은 게 그 우호 통상 조약에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통상 조약을 맺는다, 자유 통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근대 특징을 쭉 했는데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하나는 물질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해상이나 육상이나 빨리빨리 물류를 통해서 옮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이죠. 이윤과 이자를 추구하는 것. 이익을 쫓아서 서양이 동양에 올 때 두 가지가 있었으니 선교와 통상이라 이승만이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익을 쫓아서 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자고 하나는 이윤입니다. 이자는 과거의 그 보답이고 이윤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답이죠. 그래서 이제 모험을 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혁명과 공약을 들고 나와서 5가지인데 2가지는 별로 민간인한테 정권이 이양하겠다 이런 걸 해놓고 그건 민주적인 거죠. 2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국제협력, 민생, 국제협력.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건국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커다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자유와 하나는 농지개혁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신분적인 사회였고 상용공상 이런 걸로. 그런데 자유와 농지제도는 수평적인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대가 발명한 것 중에 최대의 발명은 저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큰 일을 하는 건 만리장성을 쌓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쌓고 이런 건 전부 수직적인 사람 강제를 데려다가 이제 맺는 건데 지금의 큰 일을 하는 건 주식회사죠. 사람들 다 조금 나눠가지고 수익도 나눠 갖고 위험도 나눠서 부담하고 해서 대단한 전 발명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승만은 우리에게 자유와 그다음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5,000년의 묵은 거를 다 우리나라엔 자유의 말이 없었습니다. 150년 전 이전까지는 중국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고 그런데 남은 게 뭔가 노트의 견해를 제가 따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통상과 해상무역이다, 육상무역이다 이렇게 통상과 그다음에 농지개혁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제임스 바이블이 자유, 리버티와 프리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혼동이 있었어요. 자유도, 리버티와 프리덤이. 근데 그걸 잘 적절하게 의미를 정리해 준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유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도 국경을 넘어서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물건도 가고 농지도 개혁하고 이걸 이승만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박정희가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노트가 생각한 서양 경제사하고
이제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건국하기 3년 전 1945년 해방된 일주일 만에 대한무역협회라는 게 민간인 단체가 먼저 생겨요. 나라도 없는데. 참난 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정보무역으로 마카오하고 홍콩하고 하던 거 이걸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쌀이 탔고 육상무역은 좀 늦었어요. 박정희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박정희가 나타나면서 육상무역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고속도로를 닫으니까 그걸 달려야 하는 자동차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제가 저 공주에 아주 저 옛날에 공주를 갔는데요. 이 시골에 트럭이 달려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경운기 엔진 뜯어다가 이런 그걸 뭐라 그러나요? 판대기, 철 판대기를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추억을 만든 다음에 앞자리에다가 그냥 그 경운기 엔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생각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타락하다. 그것처럼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이제 받쳐줬을 때,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박정희가 드디어 육상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순서를 보면 고속도로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전부터 조금 있었지만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거기에 따라서 제철소 등등이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효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플라스틱 산업 특히 뭐 이런 걸 좀 등장하죠. 그러려면은 에너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도 화력 발전에서 수력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르기까지 전부 이 주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했다. 물론 다 정태적으로 정태적으로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동태적으로 보면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고 연관 효과로 제가 네 가지 예를 들었지만 로마, 그다음에 독일, 영국, 미국 예를 들었지만 순서로 동태적인 측면에서 순서로 보면 도로가 먼저다. 도로의 중요성.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1분만 더 얻겠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도로가 두 가지가 놀랬대. 나는 도로가 없고 또 하나 사람들이 모일 공간,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이런 공간이 없어서 양반 때 사람방을 빌려서 간신히 한 8명, 7명 놓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로는 있긴 한지만 오솔길이라서 에이비슨 의사는 세브란스 만든 에이비슨 의사는 키가 커요. 근데 말도 우리나라는 변변치 않고 당나귀나 조그만 말 뭐죠? 조랑말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발이 땅에 안 닿으려고 발을 들고 다니는 게 더 힘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선교사는 평양에서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평양 순실대기 때 학생들 들고 가는데 바로 이 근처에 대사관에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촌에까지 걸어서 매일 다니는 거예요. 매일 통보를 하는데 선교본부에다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봤더니요. 구두가 한 달 만에 하나씩 다 없어져요. 닳아서. 그리고 이 도로가 없어서 산을 넘고 지금 봉은산 쪽으로 넘어다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은퇴하고 미국 가서 쓴 글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그렇게니까 내가 100살 넘어 살았다. 그 따님도 100살 넘어 살았어요. 그래서 손녀가 할아버지 책을 쓴 게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평양 얘기도 있고 서울 얘기도 있는데 서울에도 이렇게 도로가 없었대요. 그러니 보고서는 기껏해야 머리에 한두 개 이고 등에다가 한 10개 쥐고 다니는 게 전부 물류가 전부그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만 대량 물류의 이동량이 큰 거죠. 큰 컨테이너를 싣고 지금 수백 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육상으로 지금도 말하는 순간 고속도로에 10차선 그냥 그렇게 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100년 전에도 없던 물건들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에도 개인을 존중해주는 자유, 첫 번째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 소작농과 이걸 없애주는 이 수평적으로 만들어진 농지 개혁. 농지를 개혁하니까 금세 이 산업이 이 공간을 뛰잖아. 1층에서 집이 1층에서 2층, 3층, 4층에 올라간 게 농지 개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까지 2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없었고 산에서 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농지 개혁을 이승만이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작자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업하기 위해서는 해상력, 육상력이 그다음에 해상력도 마찬가지. 큰 배를 내려면 그게 뺑탕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바람들이 남도 수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강도 수입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수입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내가 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산업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할 때 고속도로 없었을 때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우리나라는 됐다. 뭐 유리산업, 무슨 산업, 별게 그 다들 종합상품이다. 근데 배는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비행기는 또 어떻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섬 쌓아 올리는데 이게 전부 보면 연관 효과를 갖고 있는 이 말하자면 바다의 고속도로, 육지의 고속도로, 하늘의 고속도로.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박정희가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게 뭐지? 네. 제가 이거 스피드할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건데 발제문을 안 보고 항상 포럼을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발제문을 잘 읽은 다음에 발제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의견 같은 것을 좀 첨언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날 무렵에는 이제 처음에 발제했던 발제자가 저희가 이제 토론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임종화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데요. 각자 15분씩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운대학교 임종화입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접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여기 현장에 오늘 와주신 분들이든 이 김학은 교수님 발제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확보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학술적으로나 지적 교양이 많아지는, 넓어지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발제문이 굉장히 훌륭한데 우선 해당 발제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정희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고 문명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몽테스키우나 로크가 만들어낸 시민정부사회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어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을 얘기를 할 때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모더라이제이션, 근대화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유주의 우파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화를 넘어서 굉장히 아주 세련된 다원주의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 선진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서양 경제사, 정치 경제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서유럽은 그 선진국이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유지를 할까? 그거 굉장히 좀 획기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대항해 시대, 앞에서도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통상이라고 하는 건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계급사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도 20세기 초반까지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급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는 했는데 통상의 자유권을 통해서 property rights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을 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 이제 김학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나 중세 시기부터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개방 경제 사회였죠. 뭐 크롬웰 청교도 혁명 이후에 그 회사 그 크롬웰 특허권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가 완벽하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를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동인도 회사 이후에 1760년에 이어지는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권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서구의 역사에서 이거는 통상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확보해놓은 이 근대 문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우연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고 필연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박정희의 근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구적인 어떤 이 재산권의 확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자유무역이든지 혹은 그 어떤 한포 외교를 통한 무역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정부 차원에서 하부구조에서부터 착실히 재산권을 확립을 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이제 발제문에서 얘기했던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5.16을 했었던 5.16을 한 이후에 성공국가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국가든지 대한민국의 5.16 이후의 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죠. 하나가 빈곤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었고, 하나가 분단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었고, 또 하나가 냉전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5.16 이후에 정말 교환 경제에서 조금 더 벗어난 수준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이 세 가지의 딜레마를 다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멋지게 성공을 했죠. 여기에서는 어떤 산업화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화를 통해서 이제 축적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조를 할 수 있었던 것. 서유럽의 사례를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로 부를 쌓았다. 서유럽은 식민지를 부를 쌓았다. 이게 경제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고 좀 질문이거든요. 조금 더 산업혁명 전후로 해서 이제 영국 경제를 보게 되자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국부론을 보게 되면 이거는 중상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요 자유무역을 통해서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명제가 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상주의의 딜레마를 극복했느냐, 서유럽을 극복했느냐, 이 문제는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답은 나오게 되는 거죠.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적인 측면이든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든 굉장히 이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박정희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특히나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냉전과 분단과 빈곤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다 극복했다. 야, 분단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작금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을 할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본다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분단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인 형태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단은 우리 스스로 지금 극복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5.16 이후에 만들려고 했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서구가 밟아왔었던, 더 가깝게는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착실히 따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하는 국가들은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유럽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거의 대부분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이 그 이후에도 입헌구 주제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부 구조에서의 어떤 민간의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이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됐던 역사를 서유럽이 밟아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미묘하게 한국의 근대사와 서구가의 성공 사례를 접목시켜 보자면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요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에서 언급된 어떤 근대 통상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통상의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폭력, 독점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당연한 시기였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근대화라고 하는 건 냉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서도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근대화를 진행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발제문에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영국하고 독일의 어떤 그 산업혁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률과 시장편에서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러그래프 2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박정희 비판론자들이 강구하는 사실이 1960년대라고 하는 5.16 시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느냐. 1948년도에 건국이 됐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났고 53년도에 종전이 나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한국전쟁 끝나고 10년도 안 돼서 5.16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트러스트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질문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공의식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이 완벽히가 박혀있지는 않았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박정희가 5.16 이후에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산업화도 존재하기는 하지,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어떤 발전은 있어 왔고 간헐적이나마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견눈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은 6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은 농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빈곤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을 경제적인 차원이나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를 분명히 추구하는 운동이었고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물질적인 어떤 생활 조건 개선을 넘어서 여기에 신상필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난 마을에, 실적이 난 공간에 더 많은 것을 투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농촌사회에 이식을 하는 그 과정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어떤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조라든지 자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들이 어떤 근대적 경제 구조에서 적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거기 생산하는 주체뿐만이 아니라 근대화라고 하는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에 적응하는 주체로서 농촌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농촌의 어떤 이 농업 구성원을 어떤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농업사회와 달리 어떤 근대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떤 물질적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조선주자도 마찬가지고 서구 종교문명에서도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게 주님과 나와의 어떤 1대1로 마주치는 그 검증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알레고리에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든 그 장려를 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주자하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농촌사회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생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농업사회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농촌사회에서부터 도시사회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퍼져나가도록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그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를 만드는 하나의 이제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농촌 개발을 통해서 어떤 한국 농촌사회에서 어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러한 경쟁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이윤이라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 우리가 농촌사회, 농업경제는 우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사회보다 조금 더 다른 생산 방식이나 다른 어떤 관례적인 요소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까지 19세기 말에 19세기 중반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이 나섰던 영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50%가 넘는 생산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앙사법제도보다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의 생산 공동체에서 나오는 어떤 관례적인 측면들이 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해서 좀 이렇게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산 방식을 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중앙기구의 헌법적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될 수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촌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아 사회에서 특히나 앞서서 설명한 분단, 냉전, 빈곤의 딜레마를 돌파하는 것에서 농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고리채우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산주의 확산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역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 여러분들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가 다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텔리겐차 그리고 도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줄을 이뤄서 공산주의 운동을 확산을 시켜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는 어떤가요? 도시 인텔리겐차 물론 있기는 했지만 대표적으로 농촌 지역의 농업 인력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이 되거든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자임한 타임한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총독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암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게 동남아 역사에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를 특히나 이제 이 전략촌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공산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성공을 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설들도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전략총 같은 경우에는 마을은 존재했지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물론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손치더라도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혹은 사회주의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새마을 운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근대라고 하는 틀로서 박정희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치유신이 가지고 있었던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서유럽 사회가 근대화를 성공을 하고 식민지 시장으로 나가는 발판이 됐었던 어떤 통상 세력들 간의 어떤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는 그 과정이 모두 합쳐진 게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은 정황기 박사가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대타를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많이는 못했는데 정황기 박사의 시원시원한 발표를 듣고 기다하셨던 분들께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좌파하고 우파가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61년도에 재건 국민체조가 전 국민의 동작을 하나로 통일했고요. 1962년부터는 단기 대신 서력이 정착했고 같은 해 주민등록법이 됐고 67년, 8년 이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기획됐고 1970년대에는 우편번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과 신체에 대한 통제 확장, 그러니까 보통 근대를 신체 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체로 걸을 수 있는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됐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근대로 들어서면서 철도를 이용하면서 100km, 200km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이런 것들이 근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게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여기 이제 개인의 의식이 빠져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라는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한말에 있었던 자본주의 맹아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식민지 근대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는 개인의 동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동네에 방적공장 하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는 사회현상인 것 뿐인데 무역이 없는 한반의 자본주의 맹아는 북한의 장마당과 다르지가 않다. 이거 어학경제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제경제는 통제경제였기 때문에 이 통제라는 것은 동의를 얻지 않은 것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이었지 경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이 한국의 운율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시기는 국가와 인민이 일체화되는 시기였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도 똑같이 동의하는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졌다 이러다가 저는 이제 이런 각도로 이해를 했는데 좌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의 솔림이라든가 정경주사 같은 거 그때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이제 오도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때 박정희가 진행했던 모든 정책들을 동원된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동원된. 그래서 이제 동원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강제로 동원됐다 이런 것은 무슨 진나온 10대 소녀들을 성매매에 동원했다 이럴 때 쓰는 부정적인 의미로 되는 것이 잘 살아보세라고 국민들한테 어떤 일기훈 같은 계속 던졌던 것이 어떻게 강요된 근대화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교육자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편인데 5.16 그 쿠데타 당일도 방송국을 점령하고 나서 자 아나운서한테 이걸 갖다 읽으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와중에 우리가 혁명을 한 의의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혁명 공약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아나운서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 굉장히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박정희는 쿠데타를 막은 그날 아침에도 자기 딸에게 공부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이런 식의 측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이제 18세기 이스파냐의 카를로스 3세의 계몽 전제주의가 있는데요. 계몽 전제주의는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 그러나 백성 없이 동의 없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의를 끌어내서 했다는 측면에서 이 박정희의 근대화는 개인의 의식을 깨웠던 5천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희 저작들을 다시 요새말을 쓰고 풀어쓰고 하면서 그때 봤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자존감 필요 없는 겁니다. 역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개인한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던져진 존재라는 게 피투성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비록 던져진 존재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때는 스스로 개인임을 자각하고 문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개인을 60년대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그 박정희의 큰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캠프 스프리트의 렌트가 처음 된 거가 그러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할 수 있다의 나라로 변한 거가 60년대에 생겼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한민족이 근대화라는 것을 했던 것은 60년대부터 한 30년 정도 그리고 다시 92년이 되면은 근대에서 반감을 맞은 가지 사람들 다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조선으로 후퇴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학원 선생님 글은 이제껏 세미나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잘 보기 힘든 좋은 글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이제 만주국은 사실상 폐쇄구조였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 국방과 기초산업을 제외하고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해도 일본의 수기업들조차 만주의 진출을 망설였다. 통수의 경제였던 탓이고 연속되는 전쟁으로 미래가 불안했다는데 약간 제가 다른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가 만주국은 성립 후 얼마 안 가가지고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 본토를 따라잡았고요. 그 다음 수준이 얼마 정도냐면 미소형 다음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국은 1943년도에 중국 총 면적의 12%, 인구는 10%밖에 안 되는데 기계 생산은 중국 전체의 95%, 철 생산량은 93%, 공업 총 생산량은 중국 전체 85%를 만주국이 했습니다. 통신시설도 완벽해가지고 당시 베이징과 상하이는 유럽과 미국에 직접 전문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장을 통해서 했는데 직접 보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개설한 상업기관이 1,809개나 됐다 만주국에 이 부분을 제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만주국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 일단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가 있던 것이 못한 폐쇄적 구조였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필요하다. 그래서 만주에서 박정희 도대체 뭘 받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국가 규모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안산 제철소하고 효와 제강소를 중심으로 한 채광산업은 박정희한테 힌트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포철이다. 그래서 포철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철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강산업 다음 이제 중공업이 되겠죠. 만주도 역시 만철이라는 이제 국책회사의 껍데기였고 이들은 이제 국가주도의 한계를 깨지 못했는데 당연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경쟁이 없었고요. 민간의 참여 경쟁이 없었던 얘기가 반영되는 것은 바로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제대로 시장과 경쟁이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노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국적이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차별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쟁이 제대로 성립 안 됐다는 얘기에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쟁에서 동의의 다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사실 일본 자체가 제국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실력이 좀 딸리는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대는 이제 개인이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아까 다시 드렸었는데요. 이 산업운동할 때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면하고 자조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욕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잘 살고 싶은가, 나는 왜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은가 하는 근면, 자조. 이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협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둘, 그 다음에 협동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의 혼합, 하모니를 되게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압축된 근대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다 봤더니 박정희의 그 개발 동원 체제라는 게 좀 어렵게 말하시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독일이나 러시아보다 더 늦었던 레이트 후후발 자본주의적 신중상주의 반공 준전시 국가가 추구했던 두국 강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했어요. 이제 북한이 합축된 얘기인데요. 압축된 근대화는 어떻게 보면 압축된 모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와 이를 추동한 국가사회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넘어서게 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과 발전을 향유하면서 성장한 세대가 등장했고 이들은 박정희하고 같이 나무 껍질 벗겨먹던 동지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말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수제비는 먹었어도 꿀꿀이 좀 먹지 않았던 이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 반군이 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는 장발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경찰국가로 퇴보하는 이런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미국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독 세웠다가 몰락한 것처럼 박정희는 중산층을 열심히 키워서 몰락했다. 진정한 독재자는 인민에게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나라가 부강해진 건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북쪽에 있는 김시방 의원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이고 위대한 독재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세워놓고 그 학교에서 졸업한 인텔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아무런 상당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불만 세력만 잔뜩 만드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86이 자기들의 원수였던 전두환을 매장시킨 것처럼 4.19 세대는 이승만을 땅바닥에 쳐박았죠. 4.19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이승만은 더 낮아져야만 했고 덩달아서 선조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김학선 그 발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꺼내입지 않은 현대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자유주의 국가 건국, 농지개혁, 한미동맹 셋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깔아놓은 틀의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는 이승만은 트랙을 깔 수 있는 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거기다 트랙 깔고 기차 놓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승만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는 거 공로는 많지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궤도에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게 좌초할 수 있고 혹은 궤도에 진입했다 해도 이탈할 수 있는 전 근대적인 지주 계급들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물러앉아주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는 이승만이 굉장히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토론 이승만 대전과 김학우 선생님에 대한 제 그 소견을 갖다가 발표고요. 네, 1부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2부는 이제 박정희가 가져왔던
어떤 근대화에 대한 것을 이제 육상 무역하고 해상 무역으로 이제 고속도로 개념을 해서 설명해 주신 김학우 선생님의 그 발전을 이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가동되는가를 이동욱 전 월간 조선 기사를 보시고 발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